자, 우리 자바 교재 3장 목차 이제 보시면은 자, 요 3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3장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요 목차 보시면 보실 수가 있죠. 좀 많죠.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 3장이죠. 뭐 부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인데 우리가 이제 연산자라고 하면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우리 이제 이게 사칭 연산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칭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계산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우리 이제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호에 관련된 거, 또 이제 증감, 값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연산자. 그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 그리고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넘치는 것을 이제 오버플로우, 아래쪽으로 넘치는 것을 이제 언더플로우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자료형부터 해서 그 자료형 설명드릴 때 값의 범위, 값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요거 설명 들었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계산은 정수 연산으로 컴퓨터가요 엉터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컴퓨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바 이제 저하고 요거 실습하시면요, 야, 컴퓨터가 계산을 엉터리로 하네?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엉터리 합니다. 엉터리로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는지, 엉터리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면요,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디서 잘못된지 모르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연산할 때 엉터리로 계산되는 부분을 자바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눗셈 연산 후에 요거 이제 용어인데 NaN이라고 돼 있죠. 난이라고 보통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요게 약자입니다. Not a number, not a number 라는 약자인데 요게 하나의 키워드로 사용이 돼요.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NaN이라는 요게 이제 예하구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작성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의미, 나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자, 요런 거는 이제, 의미하고 이제, 요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난이나 인피니티. 요것도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산술 연산자, 부호 증감 연산자,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교 연산자. 교재에 따라서 비교 연산자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비교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논리 값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연산자를 자,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비트, 비트라는 거는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진수 이제를 표현을 할 때 한 자리, 그거는 이제 1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한 자리 표현을 한다 그러면 1비트, 이진수 두 자리 표현한다 그러면 2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트 단위로 비트는 0과 1 두 가지밖에 없죠, 값이. 그래서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리 연산, 비트 단위로 논리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동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재에 따라서 요거를 이동 연산자라고 쓰지 않고 쉬프트 연산자라고 영어 단어 그대로 씁니다. 쉬프트. 쉬프트. 여기서는 이제 우리 요 교재에서는 이동 연산자라고 했는데 비트를 이동시킨다, 왼쪽 어느 쪽을 이동시킨다, 자리 이동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예. 대입연산자는 우리가 예, 요 이퀄기호를 쓰죠.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오른쪽에 어떤 값을요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예. 자, 저장해라. 대입해라. 예. 자, 할당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이퀄기호를 쓰죠. 예. 근데 요 이제 대입연산자도 또 이제 조금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항연산자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삼항이라는 거는 피연산자가 세 개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피연산자가 하나면 단항연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피연산자가 두 개다 그러면 이항연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항연산이라는 게 앞에서 제가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있다 그러면 뭐 1 더하기 2 하면 요 1과 2는 피연산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피연산자가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래서 왼쪽, 오른쪽 피연산자 두 개를 갖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항연산자라고 합니다. 요 더하기 연산자는 이항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항연산, 이항연산, 삼항연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다른 쪽에서 그런 말 없는데 요거 이제 다루면서 이런 이제 개념들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삼항연산자 중에서 이제 조건연산자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방향과 우선순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연산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진연산에서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잖아요,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산을 우리가 수식의 그 연산자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연산하는 순서가 더하기부터 하면 안 되죠. 곱하기부터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문제 풀면 그 순서 몰라가지고 연산순이라는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다 보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진 연산만 있으면 간단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자바에는요 연산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이제 표로도 나오는데 그래서 연산의 그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산자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었을 때 하나의 수식 안에 여러 개의 연산자를 사용해서 씁니다. 보통. 그러면 그 연산자들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하냐, 이 방향을 가져요. 그리고 연산자들이 섞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산자부터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어떤 연산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연산 순서가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엉터리로 해버리면 연산 순서를 이제 안 지키면요 결과가 엉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문법을 이제 들어가니까 규칙이 상당히 많죠. 문법 규칙. 근데 이게 컴퓨터 문법은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기초 부분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이 문법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이런 게 하나 이제 재료가 돼서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개념 하나 설명 드릴 때 해보시고 또 이제 실습할 때 개념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용어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호 연산자 부호를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부호라 그러면 양수, 음수 이렇게 부호 달 때 앞에 이제 음수면은 요거 이제 빼기 이렇게 이제 알고요. 양수면은 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달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생략을 하죠. 그래서 요 이제 부호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단항 단항 피연산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은 여기 의미가 뭐냐면
자, 피연산자가 있고요. 피연산자 앞에 여기 더하기가 올 수 있다. 더하기라는 요 연산자가 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연산자가 있으면 요 피연산자 앞에 빼기 요 기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더하기 기호, 빼기 기호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제 부호고요. 연산자고 피연산자 예, 앞에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를 붙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뒤에 설명에 이제 이 피연산자 앞에 더하기를 붙이면 피연산자의 부호를 유지시킨다.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고 피연산자 앞에 빼기 기호를 붙이면요. 예, 요 빼기 연산자를 붙이면은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호에 그러니까 이제 양수면은 몸수로 음수면은 뭐 양수로 이렇게 부호를 변경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부호를 예, 바꾸는 용도로 예, 요 더하기 빼기 예, 요 기호를 이제 연산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라고 해서요. 자, 요 증감 연산자는 증가와 감소 두 가지를 합쳐놓습니다. 예. 그래서 값을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 값을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자, 두 가지 자,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값이 있는데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을 더한다고 하죠. 1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값을 1 증가 시킨다 그러면 요 더하기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이제 이 더하기 기호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요런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예, 요 피연산자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감소시키는 감소 연산자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빼기 기호를 두 번 이렇게 이제 요 공백 없이 이렇게 써주면 감소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1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 1씩 감소시키고 싶다 그러면 빼기 빼기를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하기 더하기 자 빼기 빼기 있는데 요게 빼기 하나처럼 보이지만 빼기 두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 따로 드렸죠. 그죠? 자, 피연산자가 있으면 피연산자 앞에다가 연산자를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붙이시면 요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피연산자 앞에 빼기 빼기를 붙이시면은 요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감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1을 증가시킬 때는 플러스 플러스 1을 감소시킬 때는 빼기 빼기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요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는요 피연산자 앞에 올 수도 있고 피연산자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연산자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더하기 기호를 여기 뒤에다가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해도 요 피연산자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피연산자 뒤에 또 빼기 빼기 이렇게 요 피연산자 값을 1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요 피연산자 기준에서 피연산자 앞에 더하기 더하기 증가 연산, 피연산자 앞에 빼기 빼기 감소 연산, 피연산자 뒤에 더하기 더하기 해서 증가 연산, 피연산자 뒤에 빼기 빼기. 자, 이렇게 요것도 그 증가 연산도 이게 이제 단한 연산자입니다. 단한 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죠. 이 연산의 대상, 그러니까 이식 더해주는 요 증가 연산을 하는 1 증가 연산을 하는 대상은 당하는 놈은 피연산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연산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한 연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 되는 빼기 빼기다. 자, 그러면 피연산자 기준 앞에 이 연산자를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넣을 수도 있고요. 피연산 뒤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뭐냐? 그냥 여기 더하기 더하기나 빼기 빼기 자, 요 연산자 사용하는 요 이제 이 단한 연산자 이제 단한 연산자인데 요 이제 피연산자 하나 하고요.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요. 이렇게 쓰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소 연산자도 요렇게 쓰든 요렇게 쓰든 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같은데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자, 요 이제 이 피연산자 뒤에 플러스 플러스 혹은 이제 빼기 빼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 요런 식으로 피연산 뒤에 이제 감소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연산을 수행한 후에 연산을 수행한 후에 요 피연산자 값을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킵니다. 자, 특히 이렇게 이제 피연산자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이제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를 이제 이제 쓰는 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고 배우셨죠, 그죠? 대입 연산자와 함께 명령 문장이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그 수식을 실행할 때는 증가나 감소를 하지 않고요, 수식을 다 실행하고 대입까지 다 끝내고 나서 모든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증가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피연산자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증가 연산자 있으면요, 전위 앞에 있다고 해서 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요 피연산자 앞에 여기 빼기 빼기 감소 연산자 있죠? 그럼 이제 전위 감소 연산자, 또 이제 피연산자 뒤에 증가 연산자 있으면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위 증가 연산자, 뒤쪽에 빼기 빼기 있으면 후위 감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묶어 가지고 피연산자 앞에 증가 감소 연산자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전위 증감 연산자, 후위 증감 연산자 이렇게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4층 연산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산수, 수학 뭐 이렇게 뭐 배우실 때 그 기호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곱하기는 x자 모양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요 별표를 씁니다. 별표, 아스트리스크. 요게 이제 곱하기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누기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나누기는 요 슬래시가 나누기 기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할 때 이 퍼센트 돼 있다고 해서 백분율 구하는 게 아니고요. 백분율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구할 때는 우리 이제 나누기하고 비슷한데, 자, 어떤 수에서 이제 제수, 피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눈 다음에 몫이 나오는데 그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값만 탁 보여주는 거예요, 리턴에서. 그래서 요 나머지는 나머지 계산하는 요런 것들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보통 이제 나누기 이제 할 때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이제 구하지, 나머지만 별도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요것만 이제 이렇게 구해서 쓰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니까 자 이런 연산자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요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형식 한번 보세요. 형식 보시면 가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이제 모드 혹은 뭐 모듈러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연산. 이게 이제 연산자잖아요, 그죠? 연산자면은 자, 요 더하기 연산자는 이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합한다. 자, 이럴 때 이제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죠?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 기호. 그래서 P 연산자가 두 개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산의 대상이 되는 놈이 두 개입니다. P 연산자가 두 개입니다. 계산을 당하는 놈이, 다 덧셈을 당하는 놈이 양쪽에 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피연산자 두 개니까 이하연산자입니다. 자, 더하기도 앞뒤에 이렇게 피연산자 두 개가 오고요.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까지 다 이하연산자입니다. 예. 요 기호 앞뒤에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다 와야 되죠. 피연산자 값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눗셈 연산, 나눗셈의 나머지를 산출하는 연산까지.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요, 요런 이제 기호들을,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용어하고요, 언더플로우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쉽게 얘기해서는. 자, 넘친다는 건데, 오버플로우는 이제 위쪽으로 넘치는 거고요. 언더플로우는 아래쪽으로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버플로우부터 이제 보면은 타입이 허용하는 최대값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기준으로, 앞에서 바이트 기준으로, 바이트가 그러니까 8비트 1바이트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해서 127, 요 사이의 값을, 이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바이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값이 127인데,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그래서 128이라는 거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소 값은 128이고요. 최대 값은 127. 요 범위 안에 값만 이 바이트 타입 변수가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수 선언 해놓은 데다가 128을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왜냐면 얘는 바이트 타입의 변수를 잡아놨을 경우에는 128을 표현을 못해요.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기초 문법 배우고 처음에 프로그램 하실 때 실수를 엄청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한번 꼬이면요, 정신이 없어요. 자꾸 이제 무서워져, 코드가. 별거 아닌데 자꾸 빨간색 자, 그래서 요런 개념들, 이 문법에서 이제 설명하는 요런 개념들을 건너뛰기 하시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되는 내용. 지금 하는 내용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요, 건너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다 아셔야 되는 내용. 기초 부분은. 자, 그러면 이게 값이 이제 넘치는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넘치는 값을 넣으려 그러면요, 우리가 컴파일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려 그러면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코드를 넣게 되면 빨간색 떠버려요. 야, 이거는 처리할 수 없는데, 안 맞는데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에러가 난다고, 문법 오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이 변수,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올바른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을 점점 이제 계산 수식에 의해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문법적 오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는 동안 이 값이 127에서 1이 더 증가가 되어 버리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127에서 128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서요, 127 더하기 1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128이 돼버립니다. 엉터리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쪽 이 큰 값이죠, 오버플로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값을 넘쳐버리면요, 제일 작은 값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얘가 출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언더플로우는 반대예요.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서는 최소로 저장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28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29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자, 이거 문법 오류가 있습니다 해서 컴파일 안 돼요.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실 때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129를 강제로 대입을 하려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빨간색 뜹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요 범위 안에 있는 값, 올바른 값을 이제 넣어주고요. 요 값을 이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감소를 수식을 이용해서 감소를 이제 시키는데 마이너스 128에서 자 빼기 1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29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29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29라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8보다 작은 값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리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값 127을 요 127을 출력을 해버립니다. 엉터리 값이죠. 마이너스 128에서 빼기 1을 했는데 마이너스 129 더 낮은 값이 돼야 되는데 제일 큰 값 여기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값 127이 돼 버립니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이 방금 제가 그린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교재 내용 보실 때 요 그림을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언더플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버플로우는 127보다 이제 큰 값으로 값이 바뀌면 요거 지금 딱 바이트 타입 설명하는 거예요. 바이트 타입의 자 변수를 선언했을 때 요 범위인데 127보다 큰 값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표현을 못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1을 증가해버리면 마이너스 128이 되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에서 더 작은 값이 없죠. 더 이제 마이너스 128보다 더 작은 값을 표현을 못하는데 여기서 빼기 1을 해버리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129가 아니라 127이라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높은 값에서 넘쳐서 낮은 값이 되는 게 이제 오버플로우고요. 낮은 값에서 아래쪽으로 넘쳐가지고 높은 값이 되는 게 언더플로우입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넘치는 거죠. 다 타입에서 허용하는 값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이런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되는 거고요. 제가 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값이 바이트 범위 값이잖아요, 그죠? 8비트. 그러니까 이제 1바이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 값인데 다른 자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료형도 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해서 플러스 21억 약이죠. 약 뒤에 더 있습니다, 그죠? 그 범위 이제 숫자를 표현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인티저 타입 선언했는데 여기서 21억을 넘어가는 여기서 22억이나 23억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우 발생하는 거 그죠? 넘쳐버리면 마이너스 21억 약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3억, 25억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바뀌어버리면 얘는 처리는 못해요. 그래서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된다. 그냥 엉터리 값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이 오버플로우 개념, 언더플로우 개념 모르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127인데 여러분들이 127억을 통장에 넣었어요. 127억을 넣었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1억을 더 입금시킨 거야. 근데 얘는 최대 맥시멈 127억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자료형이 계산할 때. 근데 1억을 여기 더해버리면 128억 되는, 원래 128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통장에 128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28억이 돼버린다. 난리 나겠죠. 나는 열심히 막 돈 모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돼버렸네. 다 물어 갚아야 되네, 그죠? 엉터리 데이터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개념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형을 이제 사용하실 때요, 그 자료형, 그러니까 변수를 써서 값을 저장하고 연산을 하고 하실 때 이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요 개념을 모르고 뭔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개념을 모르시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확한 계산은 정수 연산으로 해라. 우리가 이제 수를 표현할 때, 자, 정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이제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실수가 있는데, 자바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실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다 보면요. 연산 결과가 엉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그 연산을 할 때요. 다른 쪽에서는 뭐 약간 뭐 오차가 있다고 해서 뭐 상관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데 돈 계산하는 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구소에서 자 뭐 달 탐사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데요. 그 각도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날아가죠. 맞잖아요, 그죠? 그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할 때, 소수자리 몇 절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쏠 때는 0.1터 딱 밖에 안 틀렸지만 이게 거리가 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각이 더 많이 틀리죠.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을 할 때 만약에 자바에서 실수 연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처리를 해버리면 엉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 실수 가지고 연산했을 때, 야, 이거 값이 엉터리 나오네 하는 걸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뭐 1, 2, 3, 4 배우고 뭐 A, B, C, D 배우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배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시면. 자, 그러면 자바에서 그러면 실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인 실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 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실수 값을요, 정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합니다. 실수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정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하고 나머지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결과값을 다시 실수 형태로 되돌려 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느냐? 실수 가지고 연산할 때 아까 했죠? 계산이 엉터리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런 이제 내용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 연산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그 예고. 산술 연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라? 실수 타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그러니까 실수 타입을 사용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계산에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 타입으로 계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 볼게요. 자, 실제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결과 보실 수 있는데 요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이게 엉터리가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뭐 패키지 소스가 있고요. 요 CH04 밑에 섹션 04 패키지 밑에 이제 요 클래스 만들어지는 거고,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밑에 메인 메소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메인 메소드 안에 이제 실행하는 이제 코드,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요 계산하는 코드가 나오는데, 자, 요 계산하는 코드 한번 보시면은, 자, 인티저 타입의 애플, 자, 애플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1을 넣어줬죠. 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블, 요거는 실수 타입이죠. 실수 타입. 그래서 여기 이제 피스 유닛이라는 변수에다가 0.1을 넣어줬죠. 그리고 자, 인티저 타입의 변수 선언하는데 넘버 라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는 이제 7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는 1이 들어가 있고 피스 유닛에서는 이제 0.1이라는 실수값이 들어가 있고,
넘버라는 또 변수에는 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를 가지고요 연산 계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애플 빼기 넘버 곱하기 피스 유닛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요 숫자 한번 쳐보면 애플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넘버 뭡니까? 넘버는 7이죠. 그래서 1 빼기 7,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 유닛 0.1입니다. 그죠? 0.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자, 1 빼기, 0.1이니까 0.7이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죠. 0.3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밑에 요 결과 한번 보세요. 자, system.out.println 해서 결과를 출력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명히 0.3이라는 값과요 0.299라는 값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금 처리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피스 유닛이라는 이제 여기 뭐 이제 0.1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실수값으로 만드는 거죠. 요런 난 다음에 연산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게 컴퓨터는 정확하다, 그죠? 슈퍼 컴퓨터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컴퓨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셔가지고 프로그램 하실 때 이런 이 실수 연산할 때 오류가 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오류가 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만 할 때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었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당장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고객은 분명히 계산 안 맞으면요 막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지금 생산했는 거 이거 오차 발생해가지고 이거 돈 다 물어내야 된다. 제품 생산할 때도 왜 오차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이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정확한 연산을 하는 놈이 아니었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 대신 뭔가 일을 이제 계산 같은 거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계산하는 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요 실수 연산할 때 어떤 자릿수라든지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허점이 있어요. 그런 자릿수 허점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고요.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엉터리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수 값을 바로 연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수화해야 합니다. 정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요. 정수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이제 값이 실수였잖아요, 그죠? 원래 값 실수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교체하실 때 잘 넣어 놓으시고요. 이게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특징이 있거든.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특징을 알아야 되겠구나.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별의별 게 다 있다, 그죠? 그냥 문법 쭉 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